다음에 교재는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22페이지의 질적 특성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질적 특성.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보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이유는 저희 시험이 사지선다형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22페이지 위에 보시면 박스에 몇 개씩 있죠? 3개씩 있죠. 네, 이런 거 잘 내요. 그래서 다음 중 뭐뭐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잘 냅니다, 시험에. 그래서 거기 22페이지 위에 보시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속성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목적 적합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목적 적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22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목적 적합성. 그리고 그 이론 정리라고 나눠드린 거에도 이거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에도 3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이렇게 이제 종류는 3가지씩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외울 거는 그냥 종류예요. 저희가 외우는 거에 외우는 건 대부분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종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식. 왜냐면 종류는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몇 가지. 그러면 그걸 기억하면 맞추는 거고, 기억 못하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계산 문제도 나와요. 한 번 시험 볼 때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근데 계산 문제 맞추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쪽지 시험 보는 것들은 대부분 그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하고 공식. 그래서 하나씩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쓰는 건데요. 이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이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미래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반대로 과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을 지어 드린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예측 가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한번 해봐.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배워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꼭 이걸 가지고 100% 취업 목적은 아니고, 해봐서 맞으면 취업하지,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무조건 이쪽으로 취업할 거야,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를 예측하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뭐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 네, 이런 걸 이제 예측해서 썬다. 그래서 이걸 무슨 가치라 그래요? 예측 가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예측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주식하신 분들 다 목표는 하나예요. 내가 투자를 해서 이게 잘 돼서 돈을 뭐 하겠다? 많이 벌겠다. 코인 하신 분들도 목표는 하나예요. 내가 이걸 싸게 사서 비싸졌을 때 뭐 하겠다? 팔겠다. 그래서 뭐 벌겠다? 돈 벌겠다. 참고로 이제 코인의 황금빛도 내년까지면 끝나요. 왜냐면 아직은 세금 안 걷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거두려고 그랬는데 대선이 있어서 1년 또 밀어놨어요. 내년에 걷어야 되는데 지금 코인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내년에 또 1년 더 유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세금 걷게 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기 전에 벌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까지는 경기가 좋아질 일이 거의 없어요. 내년까지는 좋아질 게 없잖아요. 뭐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에 뭐 큰 것도 없잖아요. 현재는 다 외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이 제일 큰데 미국도 지금 힘들대잖아요. 미국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지금 대한민국도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거 발표 났거든요. 뭐가 발표가 났냐면 취업률 참고로 올라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는 갔는데 그 올라간 수치의 반 이상이 고령이신 분들이래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직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더 좋을지.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한 군데에 오래 다니고 싶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한 군데에 오래 다니는 게 속 편해요. 왜냐면 여러 군데 다녀봤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십시오. 저도 이거 느끼는데 우리가 진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 가면 이제 직장 상사분들 중에 진상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 갔는데 진상이 없어. 그러면 누가 진상이에요? 내가 진상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진상 보존의 법칙이라고. 예, 어느 회사 가든 이상하신 분들 한두 분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회사 갔는데 다 좋아. 그러면 내가 진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학원에서는 현재 제가 진상이에요. 예, 지금은 손 놓긴 했지만 한때 제가 진상의 끝을 달렸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일을 시키는 부분에 있었어요. 제가 거의 부원장 직급은 없었는데 부원장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지나가시는 선생님 제가 부르면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지 아세요? 제가 부르면 일 주니까. 그리고 한때 제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진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제가 부르면 줄 게 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죠.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은 뭐 하는 거냐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잘못된 거를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잘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잘 하니까. 근데 간혹가다 피드백 할 때 있어요. 언제 피드백 하냐면 저희가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죠. 근데 자격증 공부를 학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공부와 자격증 공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학교는 100점이 목표예요. 맞죠? 왜냐면 몇 등 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점 맞는 게 목표인데 자격증은요 커트라인 넘기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70점만 넘기면 자격증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봐야 되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저희 70점 합격이죠. 근데 목표를 70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70점보다 한 10점 위에. 그래서 목표는 몇 점으로 잡아야 돼요? 80점으로. 왜냐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평소에 80점 나와. 그러면 아주 큰 실수만 안 하면 70점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격증 시험 볼 때는 60점 이상 합격이면 몇 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70점으로. 왜냐면 딱 맞춰서 목표 점수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냐면 내가 실수해갖고 하나를 더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격증 공부는 그 내가 커트라인보다는 10점 위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80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100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공부량을 좀 줄이라고. 왜냐면 100점 맞으면 행복은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100점 맞으려면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어때요? 많이 늘어나요. 참고로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었는데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탈모 오신 여자분이 계셨어요. 수강생 중에. 근데 다행히도 수업 끝나고 강남 가서 주사 한 2번인가 3번 맞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해결은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본인한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너무 기준 점수를 높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75점에서 80점 사이 이 정도만 나오면 시험 볼 때 충분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제가 피드백 해드려요.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거든요. 학교 공부를 하세요. 근데 학교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해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합격해요. 네. 근데 욕심 부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100점 만든다 그래서 자격증이 바뀌어요? 아니죠. 100점 만든다 그래서 자격증에 금테두리 이런 거 안 둘러주잖아요. 70점 맞나 100점 맞나 똑같은 뭐예요?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점이 목표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익은 자격증 쓸 때 몇 점이라고 쓰잖아요. 이력서에다가. 근데 우리
자격증 쓸 때 이력서에다가 전산회계 1급 몇 점 합격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간혹가다 질문하면 요건 요렇게 바꿔보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시성은 타이밍이에요. 적시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밍. 그래서 우리 회계에는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 건데 분기별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분기. 분기 그러면 몇 개월이죠? 분기 그러면 3개월이에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래서 우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반기라는 것도 있어요. 반기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볼 때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정확할까요?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정확할까요? 일반적으로 회계는 1년에 한 번씩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정확할까요? 네. 요게 좀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3개월에 한 번씩이면 최근 거잖아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씩이면 몇 년 전 데이터부터 봐야 돼요? 1년 전 거부터.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시성. 그래서 적시성이 높은 거는 최근 데이터가 적시성이 높아요? 과거 게 높아요? 최근 게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아파트의 위치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봐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미래에 이 부근에 뭐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많이들 보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3년 후에 이 초등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 간대. 그러면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겠죠. 왜냐면 기왕이면은 우리 집 주변에 학교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아기가 나중에 학교를 가야 돼. 근데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좋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뭐 시청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온대.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왜냐면 공공기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오르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철이 있느냐 없느냐도 어때요? 중요하죠. 왜냐면 저도 이제 일 있을 때 서울 갈 때 서울 가면 웬만하면 차 안 끌고 가요. 왜냐면 주차비도 비싸고 주차하기도 어때요? 다른 인천보다는 어쨌든 좀 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차도 많고 항상 서울에 차 끌고 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서울 사는 거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서울에 살면 혜택이 많아요. 지방보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서울이 뭐 많이 걷죠? 세금 많이 걷죠. 그 혜택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내가 연극을 좋아해. 인천에서 연극 보기 힘들어요. 맞죠? 근데 서울 가면 대학로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한 6년 정도 일했었는데 서울에서 6년 정도 일할 때 한 달에 두세 번은 연극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연극이 좋았었거든요. 보는 게.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좀 자주 다녔었는데 인천으로 이제 일자리를 옮긴 다음부터는 연극 보러 갈 일이 많지 않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인천에서 볼만한 데도 많지도 않거니와 자주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인천에서 하면 또 가격도 어때요? 비싸. 그런 혜택 때문에 서울에 살긴 하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래에 뭐 할 거예요? 가격이 뭐 할 거니까? 오를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 사실 때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전철역에서 얼마 걸리냐도 꼭 체크하십시오. 집값 떨어지는 1순위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을 샀는데 여기 가려면 무조건 차 끌고 가야 돼. 이런 데들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전철이 있어. 버스 정류장이 있어. 그런 데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좀 덜 떨어지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부분들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적시성. 그래서 우리 공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느 쪽으로 취업할 거냐. 회계를 배우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회계 배우면 대부분 이쪽으로 가시죠. 여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요? 경리직. 근데 이걸 배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갈 수 있는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져요. 왜냐면 막말로 병원에도
직원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참고로 저도 병원에 예전에 취업할 뻔했어요. 면접 보고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전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병원에서 격리 직원 뽑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야간에 일할 사람을 뽑아요.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네. 근데 야간까지는 괜찮았어. 제가 그 당시에는 장롱 면허였거든요. 근데 면접 보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병원 있잖아요. 앰뷸런스. 그걸 몰아야 된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면허증만 있었지 장롱 면허였어요. 운전을 2번인가 밖에 안 해봤어. 그래갖고 그것도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걸렸었던 거는 제가 얼마 이상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면접 보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받기 힘들 거라고. 네. 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어쨌든 격리 직원을 하면 갈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왜냐면 막말로 병원도 격리 직원 뽑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도 격리 직원 뽑고, 웬만한 회사들 다 격리 직원 뽑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폭은 어떻게 돼요? 넓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자격증들이 따면 갈 수 있는 폭이 좁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머야, 그러면 어느 회사만 갈 수 있죠? 프로그래밍 회사만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격리 직원이야, 그러면 프로그래밍 회사에서도 격리 직원 뽑아요. 저도 예전에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총무도 했었고. 그래서 가는 폭은 넓어져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요, 월급이 적어요. 특히 신입 때. 왜 그러냐면 얘 아니어도,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어때요? 줄 서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원 쪽에서 일하고 싶어. 그럼 병원에서도 격리 직원 뽑고. 나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도 격리 직원 뽑잖아요. 나는 무역 쪽에 관심이 있어. 외국 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여행사에서도 격리 직원 뽑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라는 게 장점. 그 대신 단점이라는 거는 이쪽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한 14년 전? 14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직원을 한 명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되게 작았어요. 7명 회사였는데 내가 그만두는데 나보고 사람 뽑으래요. 네,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이력서 다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140만 원 줬었어요. 네,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알바 예전에 했을 때 PC방 알바 한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에 2,300원이었어요. 꿈 같은 얘기죠? 아니다, 2,300원이었나 3,300원이었나 어쨌든 4,000원 안 됐어요. 죽어라고 일하면 한 달에 30만 원 받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최저임금 만약에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면 신입 월급 150 안 돼요. 네. 그래도 지금은 200만 원 언저리에 왔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도 최저임금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최저임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당 10,000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네. 근데 참고로 전 시간당 10,000원은 넘어요. 시간당 10,000원은 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임금 관련돼서 너무 짜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10대 0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9대1, 8대2, 7대3, 6대4, 5대5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무조건 10대 0은 저거밖에 없어요. 내가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다 누가 갖다 박았어. 이건 당연히 10대 0인데 실질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럴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네, 묻지마라고 있잖아요. 묻지마로 때리시는 분들. 그래서 참고로 저는 버스 기다릴 때 앞에 안 서 있어요. 왠지 아세요? 뒤에서 누가 밀까봐. 막말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상하신 분들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길 가는데 때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불 밖은 위험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대 자체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단톡방 하나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짤이라고 올렸는데 여자분이 지방인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내려갖고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 뒷바퀴 있죠. 뒷바퀴 앞에다가 발 집어넣고 있었어요. 버스 가라고. 진짜로. 그 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예, 백밀러로 봐서 그 손님한테 발 빼라고 그러고 이제 운전한 게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하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 되면 진짜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온몸에다가 카메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네, 실시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런지 모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시대라. 그 다음에 신뢰성. 신뢰성 그러면 믿는 겁니다. 네, 여기 나오죠. 믿음성이라고. 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에는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오늘 물어봤어. 그 제가 오늘 A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내일 똑같은 걸 또 물어봤어. 근데 제가 갑자기 B래. 이러면 그 사람한테 신뢰도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맞죠? 네, 검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검증했을 때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갈 때에도 회사를 내가 만약에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느 회사 갈 거냐 선택할 때에도 검증한 다음에 가잖아요. 그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냐. 그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저 외부에 일 보러 갈 때에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오빠 오늘 어디 가? 그러면 어디 가는데? 그러면 지도에다 찍어놓고 가래요. 왜냐면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데 없어져야 되는데 연애 관련돼서도 안 좋은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남자니까 괜찮고 여자니까 안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자분이 갑자기 보험 많이 들어갖고 보내신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네. 무섭죠. 보험을 갑자기 이 사람, 이 남자 죽으면 10억을 받을 수 있어. 준비 다 해놓고 조금씩 이제 가실 수 있도록 밥에다가 약 타고 막 그런 경우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도 남자니까 괜찮고 여자니까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녀 다 뭐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검증 가능성 그러면 검증 관련된 건데 대부분 이거 과거 거 갖고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앞으로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건데 요즘 정치 쪽으로 보면 장관님들 뽑을 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미래에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은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은 어때요? 쉬워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잘못했었던 일인데 제가 과거에 노인복지에 관해서 어르신들 수업을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명절날만 되면 돈을 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10개 반을 했거든요. 한 반에 10만 원씩 들어와요. 10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거기에다 또 친하신 분들은 따로 챙겨줘요. 그리고 한 번은 추석 때였나? 호주머니에 1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반저반 주시는 거 다 받았더니 150 받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받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랬더니 한 분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잘하니까 주는 거야. 너 못하면 안 줄 거야. 그랬고 그때부터 받긴 했는데 저 공무원들이 뇌물 왜 받는지 알아요.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명절 다가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이번에는 얼마 줄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다음에는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한 3년인, 그렇게 한 5, 6년을 살았었는데 좀 후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돈 받은 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받은 게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벌면 어떻게 쓰죠? 쉽게 씁니다. 그리고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립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으려면. 그래서 뭐 저희가 취업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국가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취업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원래는 이쪽에서 요 입장으로 일을 해야 돼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바뀌어요. 중립이 깨집니다. 근데 왜 깨지냐면 월급 누가 주죠? 사장님이 주죠. 그러면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사장님이 시키면 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장님이 시킨 거 안 하면 나 회사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래는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누구 입장에서 해요? 국가 입장에서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들 면접 볼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전에 공무원 준비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안 뽑아요. 그러면 왜냐면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있거든요. 다시 뭐 할까? 공부할까? 근데 왜 그러냐면 딴 것보다 뭐 공무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공무원이 보장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내가 큰 실수만 안 하면 정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30대 후반? 빠르면 30대 후반? 늦으면 40대 초반 되면 그때부터 무슨 고민하냐면요. 나 이거 때려치면 뭐 해야 되지? 이거 고민만 해요. 저도 이제 40대인데 30대 후반 때부터 그 고민만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참고로 저는 오래 할 수 있어요. 이 직업은. 근데 왜 그러냐면 40대 강사가 거의 없어요. 이쪽 파트에 40대 강사가 퍼센트지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5, 60대 강사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부기학원 선생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하려고 하면은 60대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더 잘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죠. 그래서 참고로 저 4년 전에 사표 냈었어요. 이제 잡혀갖고 다시 하게 됐지만 계속 하고 있지만 4년 전에 한 번 냈었어요. 근데 왜 냈었냐면 그 고민이 딱 된 거죠. 40대가 넘어가면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재취업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표 냈었는데 잡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그런 타이밍이 와요. 일명 현타라고 표현하는데 고민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왜냐면 더 잘 살고 싶잖아요. 지금 이대로 살면 이대로는 살아. 네. 근데 기왕이면은 이거보다 뭐 하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거죠. 네. 왜냐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에 8군데 때려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엔 처자식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둬도 누구만 힘들면 돼요. 일단 당장은 나만 힘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딸 하나 있거든요. 이제 8살인데 우리 딸내미 젤리는 뭐 갖고 사주지? 네. 일단 뭐 통장에 돈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계속 몇십 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한 1, 2년 버티고 나면 아예 다 사라질 돈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꼬맹이 맛있는 거 뭘로 사주지? 네. 우리 와이프 뭘로 돈 주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나만 먹고 살면 되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면 나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재취업하면 돼. 이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일정 부분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 그만두면 재취업이 가능할까? 그래서 원래 그만둘 때 제일 잘 그만두는 건 이거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만뒀어. 근데 내일 다른 회사로 뭐 하는 거예요? 출근해. 이게 가장 완벽하게 퇴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출근해. 한 달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달 후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어. 근데 한 달 안에 그게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만둘 때는 그 다음 회사를 만들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회사 그만둘 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과거하고 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끔씩 수강생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힘들대. 나 그만두고 싶대.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먼저 물어봐요. 다닌 지 얼마 됐어요? 물어봤더니 10개월 됐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몇 달만 더 다니라 그래요? 2달만 더 다니라 그래요. 왜요? 뭐 받고 그만두라고? 퇴직금. 퇴직금 몇 년 이상 다녀야 돼요? 1년 이상. 근데 저하고 대화하는데 이제 한 3, 4개월 됐대. 그러면은 그만두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시라고. 왜냐면요. 3, 4개월 됐는데 그만두고 싶으면 나하고 그 회사하고 뭐 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타이밍이 3개월째 한 번 오고요. 3, 6, 그 다음에 1년 다 돼가면 또 와요. 그리고 1년 잘 버티면 3년 후에 옵니다. 이게 있어요. 오는 타이밍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실 때, 초반에 너무 안 맞아. 그러면 그만두는 것도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버티면 되지 않냐. 요즘 분들 못 버텨요. 저도 잘 버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못 버텨요. 참고로 제가 제주도 전경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전투경찰 없는데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16개월 두드려 맞았어요. 1년 4개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맞았어요. 뺨을 맞든 발로 걷어차이든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맞았거든요. 근데 저 때까지는 그냥 군대 가면 맞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어갖고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근데 저 제대할 때쯤에는 때리잖아요. 그러면 휴가 나가갖고 인터넷에다 다 일러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말년 때였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쟤는 뭐냐? 그러면 휴가 나가갖고 일러갖고 걸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저희 부대 왔다가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 보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대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참을성이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말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또 요즘 시대를 뭐라 그래요? MZ 시대라고 하죠. MZ 시대. 근데 저는 MZ 시대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MZ 시대예요? 20살부터 39까지. 되게 넓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 반대하냐면요. 2, 3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느끼거든요. 그럼 이거 19년이잖아요. 거의 20년이잖아요. 20년이면 이거 세대 차이 날 텐데. 너무 넓더라고요. MZ 세대는. 그래서 과거보단 좀 다른 게 본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군대 생활 때 제가 하나 바꿔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는 새벽 근무 나가는데 저 막내 때 새벽 근무 나가면 갔다 오면 고참들 밥 차려줬어요. 밥 차려주고 라면 끓여주고 하는데 막내들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쪽팔리긴 하지만 고참들 있는 데서 펑펑 한번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한번 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이후로는 막내들 나갔다 와도 밥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때에는 되게 특이 케이스였죠. 왜냐면 그런 거 얘기했다간 두드려 맞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끌려가서 맞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때리는 거 없습니다. 지금 때렸다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요즘에 휴대폰 써요, 안 써요? 휴대폰 쓰잖아요, 군대 가면. 그래서 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때는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 있는데 전화기도 막내 때에는 허가받고 써야 되는데 공중전화 그것도 내 돈 누가 하는 건데도 다 허가 받았었어야 되죠. 그래서 혹시 뭐 아드님 계신 분들은 군대 보내기 싫으시면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통일되면 군대 덜 갈 겁니다. 근데 조만간 통일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통일 안 되면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6개. 내일 쪽지 시험 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좀 할 거예요. 첫날부터 수업만 하면 싫어하셔서. 그래서 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상충관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상충관계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것.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상충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적에 맞으면 신뢰성은 떨어지고
신뢰성이 좋으면 목적적 합성은 어때요? 떨어져요.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를 무슨 관계라고 표현하세요? 상충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요거는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잘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상충 관계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관별 비교가 있고 기업 간 비교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요거 씁니다. 기관별 비교. 그리고 기업 간 비교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가 삼성하고 현대 있잖아요. 삼성하고 현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교할 수가 없냐면 일단 하는 일이 달라요. 삼성이 하는 거 현대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현대가 하는 것 중에 삼성이 안 하는 거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라도 있으면 비교가 될 텐데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 수도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직원 수도 달라. 그러면 비교하기가 어떻죠?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기간별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별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이죠? 그러면 조만간 뉴스에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올 거냐면 삼성전자가 2, 4분기가 4월에서 6월이에요. 2, 4분기 때 어떻게 됐는지가 발표 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거하고 비교하냐면 작년 거하고 비교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죠. 인플레이션. 물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작년에 100억 팔았으면 올해 100억보다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뭐 해야 되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작년보다 매출액이 늘어야 돼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봤더니 작년보다 매출액이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 거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부분 무슨 비교를 많이 해요? 기간별. 기업 간 비교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규모도 다르고 직원 수도 다르고 직원 수도 똑같아.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직원들의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뭘로 비교해요? 기간별로. 그래서 작년보다 어떠냐.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를 다니든 뭐라든 이력서를 써요. 이거는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책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력서를 쓰래요. 그리고 뭐를 보라 그러냐면 이력서의 칸이 한 칸이라도 늘어났으면 내가 1년 동안 뭔가 한 게 있는 거다. 근데 작년 이력서랑 올해 이력서랑 똑같아. 그러면 나는 발전된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력서에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땄다던가 아니면 경력이 늘어났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이력서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칸이.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책 거의 안 읽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조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도 제일 재미없는 게 솔직히 자기 발전 관련된 책이에요. 왜냐면 나를 뭔가를 발전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하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밴님이 나오고 계셔서 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키로가 1kg, 2kg씩. 근데 딴 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배만 나오고 있어갖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운동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저기 23페이지 위에 좀 봐주세요. 23페이지 위에 보시면 중요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성이요? 중요성. 그래서 중요성은 말 그대로 중요한 거하고 관련된 건데요. 우리 회계에서 중요성은 이걸로 봐요. 금액의 대소관계.
그래서 금액이 크면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고,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덜 중요해.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근데 그거를 구별할 때에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금액이 크면 중요하다.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거기 4번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업 실체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가. 네. 근데 원래 기업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회사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원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실체가 있다라고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요거 들어보신 적 있죠? 법인. 예. 법인이 뭐냐면 법적으로 인격을 주는 거예요. 예. 뭐 거두시려고요? 세금 거두시려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두려면 여기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뭔가 처리를 하려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 인격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인격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세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배워서 다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쇼핑몰이 목적이신 분들은 쇼핑몰에서도 격리 직원 뽑거든요. 네, 격리 직원 뽑아요. 근데 이렇게 뽑더라고요. 어떻게 뽑냐면 격리 직원 할 줄 아는 사람 플러스 홈페이지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뽑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격리 직원도 뽑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에 계속 하려고 만들어요? 잠깐 하려고 만들어요? 계속 하려고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만드는 거. 그래서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나는 장사를 덜 하고 프랜차이즈 만들어 놓으면 이제 프랜차이즈 거기 사장님들이 돈 벌어서 우리 회사에 로얄티 같은 거 주잖아요. 이런 거 받고 편하게 뭐 하자? 일하자. 아니면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대박 나갔고 대대손손 운영하자. 대부분 어쨌든 잘 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잘 되는 거 플러스 오랫동안 하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가 요거잖아요. 어떻게 한다? 계속한다. 예. 그래서 당연히 계속하기 때문에 격리 직원을 두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추세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가, 이거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인데 늘어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아예 안 써요. 안 쓰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격리 직원을 쓰는데 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2시부터 4시 1시부터 4시 1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짧게 쓰는 격리 직원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어쨌든 아끼려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외부 업체한테 아예 맡기는 거. 이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짧게 쓰는 거죠. 4시간 단기 근무. 근데 단기 근무의 장점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꼬맹이 어렸을 때 보면 여자분들 중에 이제 출산하고 아기가 아직 어렸을 때는 긴 시간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짧은 노동도 단축 근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저희 반도 이제 좀 어리신 분들 계시죠. 어리신 분들은 여기도 괜찮아요. 세무사 사무실.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전 현실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20대 후반 되면 세무사 사무실 가기 힘듭니다. 안 뽑아요, 거의. 그래서 20대 초중반까지는 뽑아주는데 20대 후반 되면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들어가기는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 정도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왜냐면 일반 회사는 나중에라도 도전할 수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은 대부분 좀 어리신 분들을 원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신고 때 되면 밤늦게까지 일하거든요. 막 밤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야간 막 12시, 새벽 막 2, 3시 이때까지도 신고 때문에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경력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신입으로는 좀 힘들어요, 실제. 네. 저도 20대 초중반 때 세무사 사무실 다녔었는데 막 밤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 위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회사보다 터치가 좀 적어요. 왜냐면 대부분 맡겨요. 예. 일반적으로 회사를 한 30개에서 50개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좀 맡기기 때문에 터치는 좀 덜해요. 근데 단점이라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 때 되면은 좀 사람을 못 만나죠, 일단. 왜냐면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일하고 있는데 여직원분 한 분이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밤에. 제보가 들어왔대요. 남자친구가 나이트에서 놀고 있다고. 그래서 잡으러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연초에 되게 바쁘거든요. 연초에 신고가 몰려 있어요. 1월 달에 부가세 신고 있죠. 2월 달에 연말정산 있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있죠. 4월 달에 부가세 신고 있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초에 몰려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연초에 많이 나요. 왜냐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진짜 바쁜 시기에는 못 만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은 있는데 장점이라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자분들 직업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으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20대 초중반까지는 한번 본인 직업 중에 넣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요즘에 이쪽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뭐든지 다 많아요. 지금은 뭐 한다 그래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예요. 왜냐면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그런 쪽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몰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좀 몰리는 추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회사 가시고 일반 회사보다 좀 더 짜요. 여기가. 근데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키워놓으면 도망가세요. 일반 회사로. 왜냐면 일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와요. 네. 일반 회사에서 어떻게 오냐면 우리 회사로 오면 연봉 얼마 더 줄게. 직급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일반 회사에서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좋아요? 일반 회사 직원이 좋아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이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 다니면 내가 만약에 30개 회사를 맡아.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에 몇 개 회사라는 거예요? 30개 회사잖아요. 근데 내가 일반 회사 갔어. 그러면 그분은 1년에 몇 개 회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경력에 따라서 경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있다가 일반 회사 가시면은 연봉이 대부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차나 5년 차쯤 되면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뭐도 있냐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일반 회사 갔다가 다시 세무사 사무실로 유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일반 회사 다니다가 세무사 사무실 갔다가 다시 일반 회사로 유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응을 못해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조금 더 자유로운 게 좋으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완전 자유로운 게 좋아. 그러면 외국계 회사 준비하시고. 외국계 회사의 장점은 자유롭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성과가 안 나오면 무조건 잘려요. 네, 한국 회사하고 달라요. 네. 그리고 회식도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라. 네, 회식도 없고. 제가 예전에 외국계 회사 한 2군데인가 3군데 수업 나간 적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자유로워요. 네. 어떤 회사는 출근도 네 마음대로 해요. 8시간만 채우고 가면 돼요. 10시에 왔어. 그럼 8시간 채우고 집에 가면 돼요. 7시에 왔어. 8시간 채우고 집에 가면 돼요. 아무도 터치 안 한대요. 네. 그 대신 나중에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잘려요. 그 대신 성과가 나오면 그만큼 거기에 맞는 성과급도 나오고.
또 좀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는데 본인 성향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성향이 조금 누가 옆에서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성향이면 한국계 회사가 좋은 거고, 나는 터치가 좀 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외국계 회사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들이 터치가 좀 덜합니다. 그 대신 터치가 덜한 데들은 내가 알아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후자거든요. 외국계 회사 쪽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에서 10년 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희 반 11명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끝이에요, 학원에서는. 그러면 수업 끝날 때까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고. 저는 약간 이 성향이 맞는 사람이라. 저는 수업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회사 가시면,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회사 가면은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수업은 좋은 게,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또 다음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할 때는 또 제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다 똑같지 않아요. 이것도 옛날 거하고 지금 쓴 거하고 프린트 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반복 작업이 좋아. 예. 왜냐면 사람들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반복 작업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100% 맞는 건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직업이 100% 맞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한 8, 90% 맞으니까 하는 거지. 100%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반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수업 듣다가 자기하고 안 맞아서 그만둔대. 그러면 제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한 번 이상 물어보는 건데,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맞는 건 뭐예요? 내가 뭐하고 맞는지 아무도 모를걸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노는 거요.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는 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일적으로 봤을 때 나하고 100% 맞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했을 때 버틸만 하면 그냥 버티세요. 왜냐면 나와봤자 똑같아요. 제가 18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사 가봤자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근데 뭐는 차이는 있냐면 월급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 많이 주는 데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월급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번 건 아니었지만 20대 후반에 세금 다 떼고 통장에다 400씩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학원 강사할 때. 근데 그때 일을 어떻게 했었냐면 월화수목금토일 7일 일했었어요. 네. 계속 일하면 세금 다 떼고 내 통장에 370, 80에서 400 초반까지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거 6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뼈가 삭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는 있는데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로 버텼냐면 통장에 찍히는 걸로 버텼죠. 그거라도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본인 성향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쉬운 거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의 돈 버는 거예요. 남의 돈 뺏어오는 거. 그래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하실 때 소소한 거에다가 찾으세요. 너무 큰 거에다가 기쁨을 찾으시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은 어떤 재미로 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꼬맹이 얼굴 보고 저녁에 집에 가서 꼬맹이 얼굴 보는 재미로 살아요, 솔직히. 다른 거 그냥 뭐 수업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일이니까 일적인 거 빼면 그런 걸로 소소하게 사는 거지, 뭐 큰 재미 같은 거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뭐 로또 1등이 돼보면 모르겠지만, 그런 큰 재미는 아직 못 느꼈는데 소소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간별 보고. 그래서 날짜별로 보고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적어드리고 쉴게요. 아니다, 요거 좀 이따 적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간별 보고는 말 그대로 날짜별로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년 단위로 보고를 많이 합니다. 몇 년 단위요? 1년 단위. 그래서 회계 처리하려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기간별 보고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저거 HRD 앱으로 뭔가를 하나 해볼 거예요. 그래서
11시 40분에 핸드폰에 HRD 앱 다 깔려 계셔야 됩니다.